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구출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 시사하며 이란 압박에 나섰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위태롭다고 말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모성 복원 관련 행사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당분간 유지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취약하다면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이 쓰레기 같은 문서, 바보 같은 제안이었고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이 가져가야 할 거라고 말했지만 파키스탄에 전달한 종전안에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다며 이란이 말을 뒤집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죠. 오늘 취약한 휴전을 언급한 건 이 휴전을 깨고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구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확대해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에도 이란이 종전안을 내놓지 않으면 해방 프로젝트에 다른 요소를 더해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죠.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해방 프로젝트의 확대와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작전인데 지난 4일 개시했다가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하루 만에 중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고 큰 군사작전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종전안의 핵 프로그램 포기나 고농축 우라늄 방출 등 미국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자 군사작전 재개 카드로 압박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스스로 말했고 미국은 트럼프 일기 당시 자신이 재건한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자신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a plan. The plan is very simple. You know, in war you have to change, you have to be flexible. But the plan is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say that in their letter.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죠. 네,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도 이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중국의 이란 원유 구매와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오늘은 시 주석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that we end up in skirmishes with. He'd like to see it get don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이완에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는데요. 시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 이 시 주석에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를 일부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 재무부는 오늘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 또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합의안을 거부한 이란 정부는 전쟁 종식과 배상금, 호르무즈 주도권 보장이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힌 이스라엘에는 이란도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다고 받아줬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언론들은 미국이 준 합의안을 굴복 요구로 평가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국의 제안이 과도한 요구였다면서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체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프레스 TV도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전쟁 피해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이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متعلق به مردم ایران که سالهاست به ناحق به خاطر فشار آمریکا در بانک‌های خارجی محبوس شده آیا اینها مطالبه زیادخواهانه است؟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와 선박 무력화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역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핵심적 요구 조건은 전쟁 종식과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란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입장은 종전선언 이후 세부 협상 논의 과제로 미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휴전이 무색해진 레바논의 안전보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하자 이란 정부도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까지 시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은 최대 원인은 결국 이란 핵 개발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에 이란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면서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가져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물질을 제거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란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핵찌꺼기라고 표현하며 종전 협상의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that's way underground because of the attack we made with the B-2 bombers. So 이란은 전쟁 보상금과 제재 해제, 호르무즈 주도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되레 미국이 이스라엘에 경도돼 핵 에너지 개발마저 포기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ست همچنان بر دیدگاه‌های یکسویه خودشون و خواسته‌های نامعقولشون پافشاری میکنن.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답변서를 파악했다며 양해각서 체결 이후 30일간 핵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가운데 일부 반출을 동의했고 나머지는 희석해 보유하거나 제3국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30일 동안 제재 해제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이란 휴전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9%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미국 내 기름값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정 기간 연방 휘발유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행사에서도 휘발유세 중단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질의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라며 작은 비율의 세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갤런 3.8리터에 4.5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연방 휘발유세 부과가 중단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전방위 해상 봉쇄에 나서고 자국 내 인터넷까지 대부분 끊기면서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처럼 단기간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이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칼라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 차단 조치를 강화하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직원 2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قبل آتش‌بس هم که اقتصاد خاصی نداشتیم. الان هم که آتش‌بس شده وضعیتمون بدتر شده. ما چیزی خوب نشده. یه جورایی هم اصلا دوست داریم این جنگ سریع تموم شه. اصلا چون نفعی نداشته واسه مردم واقعیت.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자재 생산 시설 등 핵심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난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은 차단됐고 물품 수입도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이란 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으로 IT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천 명이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بنابراین ما گریز و گزیری جز مقاومت چون نداریم هم این فشارها رو باید تحمل کنیم و هم این که 하지만 단기간에 이란 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유 산업의 경우 수출길이 막히면 원유 저장 탱크가 넘쳐 못 버틸 거라는 미국의 계산과는 달리 이란은 점진적인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의 CIA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화물선 나무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나무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나무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2기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나무호 선원 1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나무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누가 공격했는지를 가려내 대응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HMM 나무호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를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입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유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민간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된 걸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란과 관련성에 대해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찾은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적 항의 뜻이 담긴 초치가 아니라 만나서 협의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 역시 내비쳤는데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다.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까딱하면 휴전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답변은 전혀 듣지 못했고 이란 쪽에서도 여전히 강경한 그런 답안을 내놨고요. 특히 핵과 관련해서 전혀 지금 구체적인 해법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고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이 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상 봉쇄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핵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조건을 그냥 반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물론 미국 측도 이란 측에 만약에 그렇게 좀 문턱이 높은 그런 조건을 제시했다면 미국에게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협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미국도 문턱을 낮춰야 되는데 20년 동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이런 것들은 이란에게는 여전히 100%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없고 상황은 뜻대로 안 풀리고 매우 조급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재개할 수 있음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더 큰 규모라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프리덤 프로젝트의 병력 동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거죠. 예. 항공기 헬리콥터를 100대 준비하고 함정을 한 20여 척 동원하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뭐 배 이상 증강한다라는 뜻인데 과연 이게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뭐 사자성어로 말하면 저희가 일모도원이라는 갈 길은 먼데 날은 어두워지고 있다. 자, 갈 길은 뭐냐? 바로 13일 날 베이징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내일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이제 시진핑 주석과 6번의 정상 만남이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본인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뭔가 좀 손에 쥐는 성과를 가지고 가서 마지막에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이거를 이란을 압박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했는데 예, 이란 측의 제안서는 스투피드, 아주 어리석은 내가 그걸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휴전은 지금 뭐 영안실 들어가기 직전에 환자에 비유함으로써 결국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고요. 아마 뭐 베이징 방문 이후까지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시나리오라 서로 뭐 양측이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은 매우 어렵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지금 안보회의도 곧 열린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장 베이징으로 향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전에는
특별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공격해놓고 베이징 가서 정상회담하는 것은 그림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예. 그 안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일종의 이란에 대한 보여주기식 저는 회의라고 봅니다. 자, 이거 언제든지 우리가 작전을 감행할 수 있고 거기에는 뭐 CIA 국장을 비롯해서 안보 관련 부처 장들이 모두 참석하는데 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뉴스를 발송하고 아마 에어포스 1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보고요. 뭐 이것이 바로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예. 베이징에서 아마 시진핑이 이란 쪽에서 받은 안을 전달받고 조금 더 네고시에이션 물밑 대화를 해가면서 문제를 조금씩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 측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갈리바프 의장은 어떤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됐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대응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의 의지를 지금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이란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에 전쟁을 2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잠수함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경량급 잠수함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군사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케이블을 공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 대가를 지불해라. 거의 뭐 해적 수준의 이런 발언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 홍해 옵션도 여전히 남아 있죠. 홍해 바벨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이 옵션도 여전히 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하게 되는데 그 사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군사적 공격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그럴 가능성은 낮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중요한 베이징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란과의 어떤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 거의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베이징 정상회담이 끝나면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 주말에 돌아온다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로 그냥 고사 작전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려 중인 약간 이란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짧고 강력한 어떤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지 이걸 결단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수단을 쓸 수 있다.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시점은 분명히 이 주말 이후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종전 협상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두 분의 전망 들어봤는데요. 그 미국은 지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전량을 반납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일부를 희석해서 자국에 보관하고 또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걸 역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제3국은 러시아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핵 문제죠. 지금 사실은 뭐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권 문제는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면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예. 핵은 사실은 이란 당국의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60% 농축을 한 440kg는 80%까지 농축 수준을 올리면 핵무기가 11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협상의 마지노선인데 이거를 갖다가 일부를 이제 러시아 쪽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이란 아닌데 이 푸틴의 제안이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여기에 관여하느냐? 당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빨리 맞춰라.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이 440kg의 이 판도라의 상자를 둘러싸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가가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휴전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텔아비브의 입장인데 이 문제는 정말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이라 뭔가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자칫하면 또 이란의 과거의 뭐 기습 작전에 의해서 이 현장을 공격을 해서 물질을 탈취해보는, 저는 그 시나리오를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에다가 아마 좀 협상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우리 성 박사님 얘기한 대로 외곽에서 프리덤 플러스 작전을 한다. 근데 프리덤 플러스 작전은 걸프 6개국들이 큰 반발입니다. 예.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뭐 바레인도 그렇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원유를 수출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플러스 작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고, 저는 아마 어느 시기에 이 네타냐후의 이 기습 공격으로 해서 물질을 탈취하면 뭐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협력의 결과가 아닐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제거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농축 우라늄 들어가서 빼내오면 된다. 네.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테이블에 올려놓기는 했었지만 예. 직접 실행하기는, 그다음에 결단하기가 어려웠던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핵물질 탈취 작전인데요. 그러나 지난 2주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45분짜리 군사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브리핑 내용 중에서도 역시 핵물질 탈취 작전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이미 여러 차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르그섬 점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어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고려는 하고 있겠지만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놓고 지금 아마 이번 주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좀 잠잠하지 않을까라고 두 분이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당초 전쟁 상황을 좀 무마한 뒤, 좀 잠잠하게 한 뒤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좀 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을까요? 사실은 이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이 이제는 무역과 관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미국은 이제 5B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잉, 빈, 비프, 그 다음에 두 개의 위원회 보도했고요. 중국은 이제 3T라고 그래서 테리프,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타이완. 양측이 지금 주고받아야 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뭐 이 두 정상의 관심은 이란 전쟁은 사실은 조금 옆에 사이드죠. 왜냐하면 3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개선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션은 상당히 막중하고, 이걸 가지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국익을 지켰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인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 과거에는 not support 정도,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자 정도에서 oppo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중국이 타이완에서 어떤 행태를 보여도 그 정도로 지금 이끌어내는 초미의 관심사고, 사실은 이 무역 이 결투를 앞두고 벤센트 장관이 서울에 와서 이 허리평 중국 대표하고 예비 접촉을 해서 조율을 해서 문안을 베이징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베이징에서 안 만나느냐? 거기서 만나면 모양이 안 나오죠. 왜 제3국에 가까운 데서 만나서 자기네 정상들한테 결과를 전달하고 그것을 협상장에서 추인하는 것이 보통의 서밋의 이제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란 문제는 저는 베이징에서는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뭔가 좀 세컨 임포턴트 이슈로 저는 보고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 느낄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역할,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이번 주는 무력 충돌보다는 무역
전쟁에 좀 초점을 맞추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미중 정상에게 지금 이란 전쟁은 약간 후순위의 의제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의제 테이블에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원유 수입이 중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출입 물품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강대국으로서 그다음에 이란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 이란의 원유 수입을 통해서 이란의 어떤 사실 이란이 그 대금으로 어떤 무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원유 수입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음양으로 이란에 대한 무기 제공도 해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탄도미사일 만들 수 있는 물질들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중국 측에다가 앞으로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원한다. 그리고 이란이 적극적인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쪽에서도 쓴소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안규백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작권 논의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좀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양측이 좀 생각이 좀 다른 동상이몽이죠. 미국은 남호가 공격받았는데 도대체 한국은 왜 호르무즈 작전에 동참하지 않느냐. 그리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죠. 반대로 안규백 장관이 이 예민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동맹에 뭔가 좀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장에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함으로써 접점을 찾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예. 글쎄요, 이 문제가 워낙 양측이 서로 동상이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안규백 장관은 한국 주도의 방위를 하겠다. 미국은 사실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기동 전략에서 대중국 억지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위협은 한국군이 막아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되지는 않고요. 미국은 지난번에 브런슨 장군이 그랬습니다. 조건과 여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관하는데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측이고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정에. 반면에 이제 브런슨 사령관은 좀 더 면밀하게 여건을 판단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미묘한 온도차를 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청와대는 남호 공격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란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제 보도 중에 이거 UFO가 그럼 공격한 거냐라는 혹자의 논지도 나오는데 여기서 당연히 발사 주체는 이란 혁명 수비대죠. 다만 이제 이게 자폭 드론이었느냐 아니면 순항 미사일이었느냐에 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조금 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정도지 주체를 가지고 정부가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국익보호 차원에서 마땅치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주체를 분명히 해야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해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미국이 혹시 호르무즈에 파병하라는 그런 요구를 걱정을 해서 모호성을 취하는 것은 그거는 국익보호에 맞지 않는 거죠. 이란은 당국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50만 달러의 적십자 기금도 냈고 한이란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왜 한국 선박에 대해서 워낙 우리가 사진상에 볼 때도 정확한 2번의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저거 선박이 잘못하면 침몰로 갈 수 있는 정도의 폭격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란에서도 나무 화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속내가 어떨까요? 자, 이란은 이제 입장이 곤란해졌죠. 뭐 혁명수비대는 사실 이런 외교 관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두 개 이란 관영 매체가 이미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IRNA도 보도를 했고 이란 프레스 TV도 보도를 했고 다만 외교부 쪽에는 지금 이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초기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증거가 지금 이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지 상당히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란이 이것을 시인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배상 문제도 있고 재발 방지 문제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이것을 시인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했다라고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 우리 정부도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란이라고 밝혔는데 이란 쪽에서는 시인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이라고 밝히기 전에 이란과 물밑에서 협상을 통해서 그냥 공개하는 것으로 가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공격이라고 밝혀진다면 이걸 호르무즈 통항 문제 등 어떤 설득의 어떤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협상은 우리 바람이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란 내의 실권자는 외교부가 아닙니다. 이란 내 실권자는 혁명수비대고요. 예. 혁명수비대가 받들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황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은 어쨌든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경파들이 그러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미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선박 뭐 절반이라도 아니면 26척 전부 다 무사 통과를 약속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싶지만 사실 혁명수비대에서 이런 약속을 해줄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외교부도 그걸 설득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외교부가 그렇게 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박뿐만 아니라 뭐 중국 등 다른 나라 선박들도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란에 항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게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되면 미국 측에서 너희도 이제 전쟁에 적극 나서라라고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각국이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국 선박들이 아직도 해협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 이 피해를 받은 걸 가지고 맞대응을 해서 보복 상황으로 가면 나머지 선박들이 더 나오기가 어렵지 않냐는 일부의 이제 우려죠. 일단 우리도 지금 나무 말고 25척이 지금 갇혀 있는데 뭐 피해액이 하루에 5억 원이라는 보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주체를 또 명확하게 안 하고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 뭐 공격적인 태도를 나오는 것이 우리 이 선박 보호의 안전에 과연 이제 바람직하는 거냐. 합리적인 뭐 논리라면 우리 피해를 가지고 나머지 선박 구출 작전 딜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신정 체제 국가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라. 저거는 뭐 모주타파 정도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뭐 해결이 나올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이제 고심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이란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 인터넷이 막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택적으로 일부 특권 측만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보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속해서 그래서 인터넷을 조금씩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결국 친정권 세력, 그러니까 집권층만 사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국민들은 사실상 인터넷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관련해서 이란 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인터넷을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래서 이란의 경제 상황이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란 입장에선 어쨌든 집권 세력이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집권 세력을 분명히 집권 세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집권 세력이 경제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란의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괜찮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이 넘어서 거리로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면 정권 붕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오기 전까지는 현 집권 세력은 이란 경제가 어렵든지 말든지 이란 국민이 힘들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미국의 제재에 버티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집권 세력의 행태를 보시면 마치 하마스나 아니면 헤즈볼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이 전혀 물러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다. 우리는 집권 세력은 이란 국민들이 지금 어려워도 이 정도 임계치, 즉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 국민들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협상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기업의 해고를 자제해라라고 명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전쟁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그 임계점에 다가섰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보도가 맞다면 그럴 수 있죠.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고 지도자도 역시 경제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핵 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 간의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 인식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이 자리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건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하지만 수십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 조정 첫날, 노사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할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성사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첫날.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가진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줄곧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 개편입니다. 제도 개편 없이는 조정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회사에 좀 전형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같이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고 앞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달성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0조 원 이상을 대부분 메모리 사업 부문에 돌려달라는 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늘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 만들 것이고 만들어가지고 조정안을 내는 게 우리의 고유의 과제이긴 해요. 근데 뭐 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굳이 조정안을 안 내고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삼성전자 노조는 일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80%가 넘는 노조 가입률을 동력으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민센터 앞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사용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애들 용품 사는 거나 아니면 저희 생필품 사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유비가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정부가 2차 지급 대상 등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이른바 고액자산가 93만 7천 가구, 약 250만 명은 제외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 앱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나프타 6만 톤을 실은 대형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당장 국내 수급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거대한 선박 한 척이 전남 여수 앞바다를 천천히 가릅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맥앨리스터호입니다. 맥앨리스터호는 최근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한 오데사호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재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 섬 앞바다를 지나 오만만으로 탈출한 뒤 한국까지 긴 항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선박에는 나프타 약 6만 톤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닐봉지 약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여수 지역 화학공장 두 곳에 각각 3만 5천 톤과 2만 5천 톤씩 공급됩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생산에 쓰이는 핵심 기초 원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에 석유화학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병원 주사기와 의약품 포장재 같은 의료 소모품은 물론 산업용 플라스틱 생산 차질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번 맥 앨리스토호 입항으로 당장 일부 수급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중동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오만, 그리스 등 도입선을 다변화했고 나프타 물량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원유의 경우 5에서 7월에 종전 대비 80% 이상을, 나프타의 경우에는 5월 기준 9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최근 더 강화된 만큼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동맹국에 대한 안보를 대폭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 사이 국제사회에서 이례적으로 군사 또는 경제협력 사례가 증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 계약 체결, 호주의 일본 군함 도입, 또 인도가 베트남에 크루즈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한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의 길을 찾으려는 중견국들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거대한 괴물 사이에 끼어 변덕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용히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묵인해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무기 문제를 논의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진핑 주석은 원하지 않지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주변국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미군 감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양보를 얻는 대가로 오랜 동맹인 두 나라의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중견국들도 미국과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세기의 만남으로 표현되는 미중 정상회담. 이번 회담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각국은 긴장 속에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9년 전 방중 땐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엔 천단이란 곳에서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미국 백악관 발표보다 하루 당겨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숙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중 미국 대사관 근처 호텔이 방중 기간 앞뒤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那么有房间但是订不了。이 호텔 앞엔 이렇게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천단공원 회동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9년 전 방중 때 자금성처럼 통째로 비워둘 공산이 큽니다. 중국 춘절 갈라쇼에 등장했던 쿵우 로봇이 집단 권법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중국의 AI 로봇 굴기를 과시하는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또 천단 안엔 한쪽에서 말하면 반대편의 메아리로 들리는 회음벽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여기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양국의 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 연출될 거로 보입니다. 元首外交对中美关系具有不可替代的战略引领作用，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 마지막 15일엔 두 정상의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끝으로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럽연합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폭력 행위가 한층 심해졌다는 판단인데 이스라엘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는 집에 수십 명이 몰려와 돌을 던지고 공격합니다. 집 앞에 둔 차량에 불까지 지릅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벌인 일입니다. كل ما اجى اطلع من الباب الدبش مش موقف يعني بالفيديوهات بتثبت هذا الكلام. هلا في اللحظه اللي هم ببلشوا فيها حرق السياره طبعا هم برا بضربوا بكسروا بضربوا حتى في بنت اختي في السياره بتيجي فيها حجر في وجهها بتتآذى. 국제사회는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계속 세우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가자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을 겨냥한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한층 심해졌다고 현지 당국과 유엔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 EU는 폭력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정착민과 단체들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나온 제재안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친이스라엘 성향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총선의 패해 물러나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Today, we reached a political agreement to sanction Israeli extremist settlers and entities. This means that we move from the political deadlock that was there for a long time. Violence and extremism carry consequences. 이스라엘은 EU가 아무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제재를 이스라엘이 자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EU와의 외교 관계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레바논과의 휴전이 무색하게 공세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은 작전 중 성모상 모독 사진을 찍은 군인 2명을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레바논 기독교도 마을에서 예수상을 부순 일로 지탄받은 데 이어 다시 종교 모독 논란을 부른 만큼 악화한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나무호 피격 사건의 주체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 규탄한다면서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로 보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와대 나무호 피격을 강력 규탄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규명까지 좀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나무호 피해가 외부 공격에 의한 피해라는 거는 이제 밝혀는 졌는데요. 네. 정확한 주체를 식별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상 도발 같은 경우에는 육상 도발과 다르게 그 해상 주체와 또 도발 원점을 좀 식별하는 데 제한이 있고요. 이 도발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또 식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그 나무 공격과 관련돼서 뭐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뭐 드론 공격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비행 항적이라든가 충격 각도 또 폭발물의 성분들 같은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규명이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애초에는 해양수산부 쪽에서 메시지를 내다가 이제는 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교적 대응에 나선다라고 보면 이제 이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뭐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란 또는 이란과 연계된 연계 세력의 뭐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직 그 호르무즈에는 우리 선박 약 27척이 좀 위치해 있고요. 이러한 또 외교적 대응이나 성급한 결과가 우리 그 선박에 대한 또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도발 주체가 식별이 되게 되면 우리 외교적 차원에서 단계별 대응 옵션을 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란 정부는 만약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혁명 수비대가 단독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대응 대상도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혁명 수비대가 도발 주체라는 걸 식별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작전이나 개입은 좀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란이 아닌 이란 혁명 수비대라 할지라도요. 현재 그 미국과 이란과의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좀 불안정한 요소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명확한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미사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드론이라는 얘기도 있고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는 걸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나무의 좀 피해 규모나 형상을 좀 보면 이게 그 저고도로 침입한 폭발물을 탑재한 비행체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대한 미사일에 의한 공격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세부적으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자체를 이제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물의 성분이라든가 비행 항적, 충격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 공격이 어떤 대형 상선에 대한 어떤 격침보다는 항행 능력을 제한시키기 위한 제한된 공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가의 미사일보다는 저가의 드론을 이용한 좀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배가 공격당했을 때 프랑스 선박 그리고 중국 선박도 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쪽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개적으로 공격 주체에 대해서 이란이라고 특정하진 않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런 다른 나라들과 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에서의 도발은 주체를 식별하기 어렵고요. 또 도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동일하게 입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과정에서 많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국도 지금 이러한 좀 선례들을 좀 참고를 해서 대응 수위라든가 방안들에 대해서 좀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휴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답변서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문건을 보내왔다. 그리고 지금 이 휴전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생존 확률은 1%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소기에 제시했던 협상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공세적인 무력 수위를 높이다든가 공세적인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좀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군사적 압박도 지금 재개하고 있는데 일단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 큰 규모로 하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예,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기존에 전개돼 있던 미 해군 자산의 규모를 좀 늘릴 것 같습니다. 병력이라든가 함정의 척수를 좀 늘릴 것 같고요. 항공과 해상과 수중 전력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맹 및 우방국들의 해군 함정 전개를 좀 강력하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합 해상 정력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좀 강경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군사적 작전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은밀성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는 가치인데 이 잠수함의 위치를 일정 부분 공개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란에 대한 어떤 좀 공세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정확한 위치라기보다는 상징적 위치를 일단은 좀 공개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위협 인식을 좀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이런 압박이 거세지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우발적으로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요, 의도하지 않든 하나의 행동이 또 불신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오해로 인한 군사적 무력 충돌도 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군사적 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호르무즈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동참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일관되게 이 이란 사태 이후로 그 동맹 및 우방국도 한국을 포함해서요 적극적인 역할 및 기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미국의 요청에서 우리가 즉시적인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그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요. 직접적인 군사력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방어적 성격의 개입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동맹을 관리하면서도요, 또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무력 충돌을 피하는 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아마 이번에 한국이 어떤 역할과 기여 정도가 현재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군사 현안들이 있습니다.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요, 전자권 전수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그 직접 참여를 좀 거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통적 방어적 수단의 단계적 제한적인 참여 노력을 좀 미국 측에 저희가 보여줌으로 해서요. 향후에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해서 현안들이 좀 잘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그 추진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좀 조건으로 내걸면서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라라고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암묵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안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적 사안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한미 동맹 강화 측면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의 환경을 좀 고려해서 좀 지혜롭고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중론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시다 보니까 지금 핵추진 잠수함 어느 정도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작년 12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의 이제 정치적 수준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 확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현재 그 이후에 이제 실무 차원에서의 그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핵 물질을 동력으로는 사용하기 때문에 외교적, 기술적, 제도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협의 과정에서 많은 또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이 협의 결과를 좀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그 협력 방안에 대한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뭐 한국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세밀하게 좀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을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을 해가지고요. 미국이 보더라도 한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그러한 좀 외교적 수사를 지속적으로 좀 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어제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만남, 이게 지금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방수장의 만남이다 보니까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르무즈 사태뿐만이 아니라 한미 간에도 지금 첨예하게 협의 중인 주요 국방 안보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총체적인 한미 동맹의 진화 또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연계된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한미 동맹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기여 측면과 연계된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하는 자리라는 데서 좀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2028년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보다 1년 정도 늦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그 기조를 보면 이제 너희 국방은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기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자권을 오히려 좀 더 늦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은 동맹의 역할 기여를 더 강조를 했고요.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방을 좀 주도적으로 한국이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맥락들이 보면은 어쨌든 간에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도 좀 잘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시기가 뭐 1년 늦춰지거나 빨라졌다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저희의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한국이 이 충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정치적인 그 칼렌더보다는 실질적인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중점을 갖고 한미 간의 이견을 좁혀가는 그런 좀 정책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내일 모레면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부분도 어제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서 언급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앞으로 이제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의 어떤 전략적 활용은 더 이제 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면 주한미군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력 규모가 줄고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요. 앞으로 이 주한미군 또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해야 될지 또 한반도 밖의 유사 상황 시에 어떠한 형태로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의 전개가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방위 공백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한미 간의 좀 제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7,900턴 밑까지 오르는 등 폭등세를 보이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무려 7,9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7,9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는 8,000포인트까지 거의 다 온 상황인데요. 지금 2% 상승하면서 7,978포인트 상승폭을 더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무려 7천조 원을 넘었는데 반도체 투톱의 맹렬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전망치도 크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2%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7,975포인트, 거의 8,000포인트에 다가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작은데요. 0.5% 상승한 1,21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이 또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로봇, 조선도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앞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2.16% 상승해서 2.18% 상승해서 7,992포인트, 이제는 8,000포인트까지 8포인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7,99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높은 확률로 장중에 8,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많은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의 전망치의 상단을 8,000포인트로 제시했었는데 상반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거의 8,000포인트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현재도 7,995포인트, 2.2% 상승하며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은 이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약한데요. 반도체 대형주가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과 외국인 주식 매도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2.6원 오른 1,47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 공급책으로 알려진 청담 사장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0살 최병민은 38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우리나라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SNS에서 청담 사장으로만 불렸던 인물의 신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필리핀 마약 정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 사장 최병민의 얼굴과 이름, 나이까지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사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 6일에 있었습니다. 다만 최병민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50살 최병민의 신상 정보는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네, 최병민이 유통한 마약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최병민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 시가 380억 원 상당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가운데 박광렬에게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민은 수사 초기에는 박광렬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공범 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는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출국한 최병민은 태국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6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마약 유통이나 판매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2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21차 공판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재판부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빛만 잔뜩 흐리지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호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신안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전남 해안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호남에 최고 70mm, 충청과 경남, 제주에는 최고 5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3도, 창원 20도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30도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